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동문학의 이해, 예, 10번째 시간이네요, 벌써. 아이고, 벌써 10번째네요.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여러분들, 아동문학 이제 좀 무엇인지 전반적 이해는 좀 되셨습니까?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이야기해봤던 게 지금까지 동요, 그다음에 동시, 동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봤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아동 소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게 될 겁니다. 아동 소설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아동 문학 하면은 동요, 동시, 동화는 많이 들어봤죠. 그런데 이제 아동 소설이라는 것은 조금 낯설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다만 이제 그 아동 소설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소설을 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동화와는 또 다른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산문 장르로서 아동 소설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아동 소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이번 시간에. 그래서 아동 소설이란 무엇인가 그랬을 때 이 아동 소설의 정의가 있겠죠. 그래서 아동 소설이라는 것은 아동을 주된 독자로 성인 작가가 쓴 소설이죠. 그러니까 독자 대상은 아동이 되겠죠. 역시 아동 소설이기 때문에 대신 뭐냐면 이제 성인이 쓴 소설이죠. 그러니까 동화나 동시 이런 부분들에서 아이들이 창작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이제 이 아동 소설로 오게 되면 성인 이외에 아동들이 쓴 것은 아동 소설로 범주 안에 넣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인 작가들이 쓴 소설만을 아동 소설의 범주로 넣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년 소녀 소설 혹은 소년 소설이라고도 불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송합니다. 생활 동화에 가까운 내용으로 일반 성인 소설과 생활 동화의 중간쯤에 위치하고 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그 동화 시간에 배웠겠지만 생활 동화라는 것은 보통 이제 동화는 판타지적 요소들을 많이 가미하지요. 판타지적 요소들을 많이 가미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독특하게 생활 동화가 많이 퍼져 있죠. 어떤 판타지적 요소보다는. 그것은 이제 우리나라의 어떠한 그 역사적인 것들과 함께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역사성 안에서 본다면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독특함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그 일제치하라는 것을 겪게 되었고 그 다음에 또 6.25 전쟁이라는 걸 겪게 되죠. 그러니까 일제치하를 겪고 6.25 전쟁을 겪게 되면서 어떤 그 판타지적 요소보다는 실질적으로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리얼리티를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강조된 생활 동화가 어떤 한국 동화의 어떤 대세를 이루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했었습니다. 동화 이야기를 할 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아동 소설이라는 것은 그 생활 동화에서 어떤 면으로 보면 리얼리티가 더 강조된 측면이 있는 거죠. 리얼리티가. 그러니까 리얼리티적 요소가 더 가미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완전히 어떤 리얼리티적 요소 아니 저기 리얼리티가 강조된 거는 환상적 요소들을 완전히 배제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생활동화에 가깝기는 하지만 성인 소설과는 또 다른 어떤 리얼리티만을 강조하고 있는 성인 소설과는 다른 또 어떤 그 환상성적 측면들이 남아 있는 거기 때문에 성인 소설과 생활 동화의 한 중간쯤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아동 소설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현실을 리얼하게 묘사하는 것으로서 비교적 연령이 높은 아동들에게 필요한 아동 문학의 한 형식이다. 그러니까 리얼리티가 역시 강조되고 있죠. 리얼리티가 강조되면서 비교적 연령이 높은 아동들, 그러니까 저학년층이 아니라 초등학생들에서는 고학년층이고 이제 그 이상, 고학년 이상의 대상,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다. 하기 때문에 이 아동이라는 것의 범주라는 것이 과거 어떤 일제치하를 보면은 18세 이상, 18세 정도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아동 소설의 어떠한 대상이라는 것도 역시 중학생, 고등학생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동 소설이라고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뭡니까? 청소년 문학 정도가 되겠죠. 청소년 문학 정도. 그러니까 청소년 문학 정도의 그 범주 안으로 넣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떤 청소년 문학이라는 것 자체가 거의 지금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지를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아동 소설의 범주로 넣어가지고 이런 거죠. 범주화한다고 했을 때 일반 성인 소설과 대비되는 것으로서 아동 소설이 어떤 청소년 문학 정도로서 존재를 하고 있는 것이고 동화는 그 밑에 아동들 그러니까 이를테면 초등학교 학생들이나 그 밑에 유아기 학생들을 유아기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동화가 존재하고 있다면 그 이상 그러니까 초등학교 고학년이라든지 혹은 초등학교를 벗어난 학생들이 그러니까 중학생들 그다음에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동 소설이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아동 소설에 대한 정의를 좀 해봤는데요. 뭐 여러분들 뭐 크게 어렵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동화가 있고 아동 소설이 따로 있구나. 그러니까 동화라는 것은 아무래도 좀 더 어린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아동 소설이라는 것은 그보다 높은 비교적 연령대가 높은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사문 문학이다.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것이 이제 아동 소설의 사적 계보인데요. 사적 계보라는 것은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어떻게 아동 소설이 규정되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 아동 소설의 사적 계보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야기되지 않았던 소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소설이 어떻게 태동되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제대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산문문학 그다음에 산문문학 중에서도 소설이라는 것이 결국은 여기 아동 소설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소설 문학이라는 것이 역사성 안에서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자세히 좀 오늘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어떤 그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 근대성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근대적 자아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들을 좀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의 기원이라고 보면 소설의 기원은 서사시라고 할 수가 있죠. 서사시.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서사시 하면은 떠올리는 게 바로 뭡니까? 일리아드 오디세이죠. 일리아드 오디세이. 그리스 로마 신화 그 그리스 로마 신화 그러니까 그리스 문학이죠. 그쪽에 보면 일리아드 오디세이라는 것이죠. 서사시. 그러니까 영웅 서사시죠. 그렇기 때문에 서사시는 고대의 어떤 미녀나 무용에서 동작과 음악적 요소가 탈락하면서 설화적 요소가 중심이 돼 가지고 형성이 되는 겁니다. 어, 그러니까 에, 고대에 어떠한 그 미녀 혹은 무용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었죠. 그런 것들이 구전돼서 내려오죠. 구전돼서 내려오다가 그 구전돼서 내려오던 게 이제 어떤 기록문학으로 구전문학에서 기록문학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기록문학으로 바뀌게 되면서 이 서사시라는 것도 역시 어떤 그러한 측면에서 역사성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설화적 요소가 중심이 돼가지고 쓰여지게 되고 그 설화적 요소라는 것은 결국 영웅이나 신을 주인공으로 해서 시의 서사시지 않습니까? 서사시이기 때문에 서사성 그러니까 이야기적 요소를 갖추고 있는 시의 형식으로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간다는 거죠. 그게 이제 서사시가 되겠죠. 이렇듯이 이러한 그 일리아드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일리아드 오디세이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도 그 뭡니까 영웅이죠. 일리아드라는 그 영웅의 일리아드 오디세이라는 그 영웅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는 서사시니까요. 어, 그래서 이와 같은 서사시가 존재하고 있다가 그것이 이제 중세에 오게 되면 로망스의 형식으로 변화가 됩니다. 로망스. 로망스라 그러면 여러분들 뭐 흔히 이제 여러분들이 뭐 로망스 그러면 뭔가 그럴듯한 사랑 이야기 막 이런 이야기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 것은 이제 지금 현대에 와가지고 어떤 로망스적인 것이 이제 잘못된 것, 그 잘못 이해돼 가지고 나온 거고,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로망스라는 것은 로망스 해가지고 영웅담입니다. 영웅담.
그러니까 서사시가 어떠한 그 영웅이나 신의 모습을 시의 형식을 빌렸다면 로망스는 산문적 형식을 빌어온 거죠. 그래서 영웅이나 신의 모습을 산문적 형식을 빌어와 가지고 써놓은 것들 그렇기 때문에 영웅담입니다. 영웅담이기 때문에 영웅의 이야기죠. 영웅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원탁의 기사와 같은 그런 것들이죠. 원탁의 기사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일종의 로망스로서 존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사시가 있었고요. 고대 서사시의 형식을 이어받은 중세의 로망스가 존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근대로 넘어오게 되면, 그러니까 근대 이전까지 어떠한 소설 장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대에 이르러 가지고 운율에 구애받지 않는 자유로운 언어 형식을 갖추려는 의도에서 산문 형식이 발현됐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과 함께 근대 태동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게 될 건데요. 그럼 근대 태동이라는 게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러면은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오죠. 그러면은 죄송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근대라는 것이 어떻게 형성됐는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중세는 누가 지배하고 있던 시대입니까? 그렇죠. 봉건 영주가 지배하고 있던 시대죠. 봉건 죄송합니다. 왜 이러죠 오늘? 봉건 영주가 지배하고 있던 시대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뭡니까? 신이 지배하고 있던 시대죠. 신이 지배하고 있던 시대이기 때문에 중세에 가장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뭡니까? 중세 유럽의 가장 우두머리 누굽니까? 신이 아니죠. 바로 교황이죠, 교황. 교황이 어떠한 그 신의 역할을 대신하면서 중세 유럽의 가장 우두머리로 존재하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왕들이 자신들이 왕이 되고 나서 혹은 이제 왕이 되려고 할 때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까? 그렇죠. 교황의 허락을 받아야 되죠. 교황의 허락을 받아야지만 왕으로서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황의 어떠한 그 허락을 받지 못했다면 그 왕은 왕으로서 존재할 수 없었던 게 중세 유럽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렇듯이 중세 유럽이라는 것은 어떤 교황이 절대적 그 권력을 가지고 행사를 하고 있던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황은 신인 절대적 신의 중재자로서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고 현세에 존재하고 있는 신과 같은 존재였던 거죠. 그런 그 교황의 절대적 권력이 지배하고 있던 중세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변화라는 게 뭡니까? 바로 왕의 권력이 강화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왕의 권력이 강화되기 시작하면서 절대적 권력을 가지고 있던 당연히 왕들은 자신들이 이제 어떠한 그 교황의 어떤 면에서 본다면 신하로서 존재하고 있었던 건데 그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신하로서 존재해야 되는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왕들도. 그렇게 되니까 교황의 말을 안 듣게 되죠. 교황의 말을 안 듣게 되는 왕들이 많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차 이제 중세가 후반기에 이르게 되면 이제 뭡니까? 왕들이 말을 이제 안 듣다 보니까 그 자신들의 어떤 절대적 교황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필요성을 느끼게 됐죠. 교황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니까 이제 교황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왕들이 너무 말을 안 듣는 것을 뭔가 좀 속된 말로 얘기하면 다더리를 좀 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꺼내들었던 카드가 있죠. 그게 바로 성지 회복이죠. 성지 회복. 예루살렘으로 성지 회복을 해서 십자군 원정을 떠나게 되는 거죠. 십자군 원정을 이제 떠나게 됐는데 문제는 이제 그 십자군 원정이라는 게 뭡니까? 속된 말로 얘기하면은 어 성지 회복이라고 되어 있지만 전쟁이지 않습니까? 전쟁. 전쟁하러 떠나는 거죠. 왜요? 그렇죠. 예루살렘에 이미 뭡니까? 어떤 세력이 존재하고 있었습니까? 이슬람 세력이 존재를 하고 있었죠. 그 이슬람 세력이 존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슬람 세력을 물리치고 어떤 기독교 세력이 성지를 회복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대표되는 어떤 기독교의 성지를 다시 빼앗기 위해 어느 세력으로부터 이슬람 세력으로부터 빼앗기 위한 전쟁을 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전쟁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그렇습니다. 돈이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다 보니까 교황이 그렇지 않아도 교황권이 약화돼 가지고 내세웠던 게 성지 회복인 십자군 원정이었는데 십자군 원정을 하려고 봤더니 이제 뭡니까? 각 그 왕들한테 명분은 섰죠. 명분은 섰습니다. 그렇다면 그 명분을 이행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게 되는 거잖아요. 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이라는 게 단순하게 어떤 두 세력이 그러니까 두 세력이 부딪혀 가지고 일어나죠. 그럼 두 세력이 부딪혀 가지고 일어나는 데 있어서 전쟁을 수행하는 것은 어떤 면으로 보면 군사적 요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뭡니까? 그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의 역사 안에서 위대한 승리로 기록되고 있는 그 전쟁들 중에 많은 전쟁들이 보면 결국은 보급로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급로를 차단시켜 가지고 그 먹고 그러니까 전쟁을 할 때 그 먹고 어 먹는 부분들을 갖다가 제대로 보급 못하게 해버리면 결국 뭡니까? 인간은 먹어야지만 힘을 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먹는 보급로를 차단시켜 버리면 제대로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제대로 싸울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패전의 요인이 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급이라는 것 결국 돈이죠, 돈. 자금과 관련된 문제였죠. 그렇기 때문에 교황들이 이제 교황이 이제 십자군 원정을 일으켜야 되죠. 이 십자군 원정을 일으켜야 되는데 돈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죄송합니다. 오늘 왜 이러죠? 돈이 이제 필요하다 보니까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선택했던 게 바로 상인 계급들에게 교역권을 넘겨주게 되는 겁니다. 중세의 교역권이라는 것은 어, 교역을 하게 되면 상인들이 교역을 하게 되면 그 교역을 하는 가운데서 세금을 받죠. 그게 어떤 면에서는 교황의 어떤 주 수입원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역 주 수입원 중 하나였던 교역권을 넘겨주면서 막대한 자금을 상인 계급들로부터 받게 되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떤 십자군 원정이라는 전쟁을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역권을 넘겨주는 것이 이제 결국은 어떤 면으로 본다면 중세의 몰락을 가져온 결과를 낳게 되죠. 결과적으로 놓고 본다면. 왜 그러냐면 이 상인 계급들에게 있어서 중세의 어떠한 중세라는 것은 에, 자신들의 부를 늘릴 수 있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왜 그래요? 그렇죠. 예, 상인들이 어떤 교역을 통해서 부의 축적의 수단으로서 교역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다른 지역과 교역을 통해 가지고 자신들이 어떤 부를 축적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교역권의 확보는 대단히 중요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상인 계급들이 점차 이제 자신들만의 어떤 세력을 형성하기 위해서 부를 많이 축적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끊임없이 이제 그러니까 교황에게 이제 그 교역권을 넘겨달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왔거든요. 근데 그것을 교황은 절대 안 넘겨주죠. 왜 그러냐면 그것이 어떤 자신들의 어떤 부의 하나의 부의 어떤 막대한 부를 가져다 주는 것으로 존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함부로 넘겨주진 않았는데 이걸 이제 저쪽 북유럽부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북유럽 쪽을 조금 이제 넘겨주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걸 넘겨주면서 우리에게 돈을 달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돈을 받고 교육권을 넘겨주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 이 상인 계급들이 그 교육권을 받고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더욱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될 거 아닙니까? 더욱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되니까 또 다른 지역의 교육권을 넘겨달라고 교황에게 계속 요구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교황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그러니까 십자군 원정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실패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실패로 돌아가다 보니까 또 자금이 필요했고 자신의 어떤 권력 유지를 위한 그런 면에서 어떤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가지고 교육을 계속 상인 계급들한테 이제 넘겨주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러한 것들이 어떠한 부르주아지 계급, 그러니까 상인 계급들이 급격히 성장하게 된 하나의 배경으로 작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에, 중세의 어떤 십자군 원정이라는 것이 하나의 중세를 무너뜨리는 핵심으로 자리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이, 죄송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십자군 원정 과정을 놓고 봐도 교황 입장에서는 교황권을 강화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십자군 원정을 떠나게 되지만 그 십자군 원정이라는 것이 결국 실패로 돌아가다 보니까 교황권은 뭡니까? 더욱 약화되게 돼버리죠. 더불어서 왕권은 더욱 강화되는 아이러니적 역할을 아이러니적 상황을 만들어내 버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돼 버리면서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죠. 왕권이라는 게 강화되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왕권이 변화를 겪게 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그 리처드 왕 이야기 알고 계신가요? 혹시 사자왕 리처드라 그러죠. 사자왕 리처드인데 사자왕 리처드의 어떤 사촌인 존 왕이죠. 존 왕. 영국이죠. 영국. 영국에서 십자군 원정을 떠나게 될 때 십자군 원정이라는 것은 성지 회복 전쟁이지 않습니까? 성지 회복 전쟁인데 거기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은 한정되어 있죠. 왕과 그 왕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던 어떤 권력 그룹이었던 기사 계급들만이 전쟁에 참여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게 되니까 리처드 왕, 사저왕 리처드도 역시 십자군 원정에 참여를 하면서 자신의 어떤 기득권 주축 세력이었던 기사 계급들을 데리고 그 전쟁에 출연하겠죠. 전쟁에 참여하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 그 왕권이라는 것이 이 중세 유럽에서는 성을 중심으로 한 왕권이었고 지방으로까지 어떤 왕권의 그 힘이 미치지는 못하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핵심 세력들이 한꺼번에 빠져나가 버리죠. 빠져나가 버리면 당연히 그 핵심 세력들을 빠져나간 자리를 다시 권력으로 메꾸려는 또 다른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의 사촌이었던 존 왕이 리처드 왕이 십자군 원정이 가가지고 또 행방불명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행방불명이 되었다라는 그 명분을 내세워 가지고 자신이 어떤 왕의 자리를 차지해 버리게 되죠. 결국 그렇게 된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죠. 왕이 기존에는 어떤 왕이 절대적 존재로서 존재하고 있고 그 왕권이라는 것은 함부로 넘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군 원정 과정에서 왕들이 자기 자신의 기사 계급들을 데리고 그렇게 빠져나가게 하다 보니까 권력의 공백이 생기게 되고 그 권력의 공백을 메꾸기 위한 또 다른 권력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이 왕이라는 것이 누구나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왕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그 세력권들 안에서 속된 말로 얘기하면 쿠데타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왕으로 등극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실현 가능성들을 보여주게 된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왕권이 굉장한 혼란을 겪게 되는 그러한 측면도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왕권이 강화되면서 또 한편으로는 왕은 누구나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게 되니까 그 상대적으로는 또 왕권이 약화되는 그러한 난맥상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결국은 이 중세라는 시대 자체를 무너뜨리는 하나의 계기로 작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왕권이 있고 그 왕권을 둘러싸고 있는 세력들이 있는데 또 다른 세력이 왕권을 노립니다. 그러면 그 왕권을 노리려면 그 쿠데타를 이를테면 일으키려면 역시 뭐가 필요하게 됩니까? 자금이라는 게 필요하게 되죠. 그 자금이 필요하게 되니까 그 자금을 동원하기 위해서 왕권은 누구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까? 상인 계급들을. 그러니까 자금을 가지고 있었던 상인 계급들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상인 계급들을 통해 가지고 상인 계급들에겐 역시 뭡니까? 너희들이 내가 왕이 되는데 도움을 준다면 니들에게 뭘 주겠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교육권이라든지 이런 상업 권력을 니들한테 주겠다라고 밀약을 맺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차츰 어떤 왕권이 가지고 있던 그 상업적 측면에서의 권력들을 이 부르주아지들에게 이렇게 자꾸 넘겨주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부르주아지들은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로 인해서 이들 역시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될까요? 당연히 이제 왕의 어떠한 그 권력을 차지하는 뒷 배경으로 자리하고 있다 보니까 차라리 우리가 돈을 댈 바에야 우리가 돈을 가지고 움켜쥐고 있는 거는 확실하니까 우리가 권력을 가져버리는 게 어떠하냐라는 생각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근대 시민 계급들 아닙니까? 근대 시민 계급들 부르주아지들이 그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뭡니까? 그렇죠. 민중들에게 어떤 면에서는 자금을 대게 되죠. 그 자금을 대 가지고 일으킨 게 바로 근대 시민혁명 아닙니까? 예, 예, 프랑스 혁명이죠. 프랑스 혁명이죠. 프랑스 혁명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그렇죠. 중세의 에, 멸망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고 근대의 태동을 이끌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근대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근대 시민계급 부르주아지들에 의해서 태동이 된 근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이제 근대가 무엇이냐, 근대 출발이 언제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대부분 이제 뭐 어떤 산업혁명, 영국의 산업혁명 이야기를 막 하게 되는 건요. 영국의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결국은 뭡니까? 근대 시민계급 부르주아지들이 어떤 산업혁명을 통해 가지고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근대 출발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런 그 경제적 측면에서의 어떠한 그 산업혁명과 더불어서 근대에 함께 되면은 바로 새로운 자아의 탄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학적 측면에서 본다면 자아의 근대적 자아의 탄생이 근대라는 것의 어떤 시발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대적 자아의 탄생이라는 것은 기존 그러니까 어떤 중세 유럽이라는 것은 신권 중심의 사회였죠. 신권 중심의 사회이다 보니까 신 중심과 집단 중심의 어떠한 사상과 사유의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면 근대에 이르러서는 근대 자아의 각성 그러니까 각 개개인이 자기가 나는 누구인가를 갖다 각성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런 근대 개인적 자아의 각성을 통해 가지고 나는 누구인가라는 생각들을 가지게 되니까 인권이라는 것을 갖다 생각을 하게 되고 신권 중심의 사회가 아닌 인권 중심의 사회를 이룩하려는 열망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인권 중심의 사회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문학 장르 안에서 새로운 무언가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영웅담이라는 것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웅의 이야기죠. 영웅의 이야기라는 것은 결국 그 중세를 떠받들고 있던 왕이나 기사 계급들의 영웅담입니다.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뭡니까? 의미가 없었죠. 근대 시민 계급들에게는. 그러니까 근대 시민 계급들이 자신들의 어떠한 그 혁명의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장르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 장르가 바로 소설 장르로 등장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소설 장르라는 것은 근대 자아의 각성과 더불어서 앞선 세력이었던 지주 계급과 기사 계급들의 부조리함과 부조리성을 갖다가 드러내는 것으로서 어, 어, 쉽게 얘기하면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근대 소설 태동의 대표적 작품이라고 하면 돈키호테를 이야기하거든요.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를 왜 얘기를 하겠습니까?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의 내용이 뭐예요? 돈키호테라는 한 명의 어떤 면으로 보면 또라이죠. 또라이죠. 그 또라이가 뭘 하려고 합니까? 나는 기사다라는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산초라는 어떤 애를 데리고 다니면서 온갖 해괴한 짓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 결국은 야 중세를 떠받들고 있던 권력층이었던 기사 니들 봐봐. 기사 니들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렇듯이 또라이고 이상한 애야. 그게 기사 니들 계급들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기사 계급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그 자아적 측면을 갖다가 훼손시켜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스탕다르 적과 극과 같은 그 내용들도 어떤
귀족 계급의 부조리함을 드러내는 소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소설이라는 문학 장르가 궁극적으로 출발을 하게 되는 것은 어떤 인간의 부조리함이라는 것은 인간이 이제 근대에 들어오게 되면 자아의 각성을 가져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자아의 각성을 가져온 것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오게 되면서 그것들이 결국 소설이라는 문학 장르로서 존재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어, 이해가 좀 가십니까, 여러분? 네, 제가 좀 이제 장황하게 어떤 근대 태동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죠. 그렇듯이 그러니까 결국 근대라는 것이 어떤 근대 시민 계급, 부르주아 계급들의 필요에 의해서 태동이 되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근대 시민 계급 부르주아지들이 권력을 가지게 되면서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앞세력에 대한 그러니까 명분 싸움이죠, 결국은. 명분 싸움이죠. 그 명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뭐 이런 거죠. 조선을 갖다 건국했던 이성계가 명분을 쌓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의 손자인 세종이 용비어천가를 만들죠. 명분 쌓기 위한. 용비어천가의 내용이 뭡니까? 해동육룡이 나라샤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해동육룡이라는 것은 바로 뭡니까? 목조, 익조, 도조, 환조, 태조, 태종이거든요. 그럼 태조, 태종이 바로 뭡니까? 자기 아버지와 자기 할아버지죠. 태조와 태종 이전에 뭡니까? 목조, 익조, 도조, 환조 4대조 전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럼 4대조 전에부터 우리는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용비어천가거든요. 그럼 결국 그 내용 자체가 결국 명분 쌓기 아닙니까? 그렇듯이 근대 시민 계급들에게도 그러한 명분 쌓기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 명분 쌓기에 활용되었던 장르가 바로 소설 장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소설 장르의 소설의 내용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인간 뭡니까? 개인에 대한 자각과 또한 지성의 발달에 따라 사건보다는 인물의 심리, 성격 묘사 등에 중점을 뒀다는 겁니다. 자아의 각성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어, 그렇게 되니까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자아라는 게 무엇이고 인간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다음에 인간의 부조리함이 무엇인지에 대한 눈을 돌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건 중심, 어떤 로망스가 영웅이 어떠한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 굉장히 포인트를 맞추고 쓰여졌다면 그 로망스 다음에 오게 되는 소설이라는 문학 장르는 인물의 성격 심리 묘사에 중점을 두고 소설이라는 것을 쓰게 됐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내면적 정신 생활을 관찰하는 방향으로 진전이 되고 형식 면에서도 다양성을 보이게 된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소설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해가 가십니까? 아, 그래서 이와 같은 어떤 소설이 근대를 이루는 하나의 주춧돌로서 작동을 하게 되고 그것이 이제 아동 소설과 연관을 맺게 되는 거죠. 그럼 한국에서 이제 아동 소설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한국에서의 어떤 아동 소설의 발전이라는 것은 근대 초기 성인문학 중심의 서사 장르 발달로 인해 가지고 아동문학은 단순한 동화 창작에 그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요 동시가 좀 더 주축을 이루었었죠. 동화보다는. 그러던 것이 해방 후에 사회 혼란과 6.25 전쟁의 참상을 겪으면서 초자연적이면서 환상성이 강한 동화에 대한 거부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동의 현실적 내용을 담은 소설들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결국 아동 산문문학의 주도권을 아동 소설이 잡게 된다는 거죠. 어, 이해 가시겠습니까? 뭐 굉장히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들의 이제 핵심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제 그 앞서서 동요, 동시, 동화 이런 것들을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런 그 동화 안에서도 생활 동화가 한국적인 특성으로 인해 가지고 강화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아동 소설 역시 해방 후의 사회 혼란, 그다음에 6.25 전쟁의 참상 이런 것들이 결국은 환상성에 대한 거부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생활성을 강조하게 되는
그러한 아동 소설의 부흥기를 가져왔다.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동 소설이라는 것이 어떠한 사적 계보를 가지고 발달되어 왔고, 그러니까 그 아동 소설의 발달을 알기 위해서는 소설이라는 문학 장르가 어떻게 태동되었는가, 이거에 대한 이해가 먼저 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굉장히 길게 장황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소설이라는 게 어떻게 태동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기본적 이해는 하고 있어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 왜냐면 문학 장르 안에 가장 큰 두 문학 장르의 어떤 주축이라고 할 수 있는 시와 소설을 했을 때, 시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특성은 이미 여러분들이 뭐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소설이 어떻게 태동하게 되었는가? 그러니까 소설이라는 것이 시와 더불어 가지고 오랜 그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근대에 들어가지고 이 소설이라는 것이 태동한 문학 장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소설의 태동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던 겁니다. 그와 더불어서 그러한 소설이라는 것이 결국 우리 한국 사회 안에서 아동 소설로서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사회 환경적 요인들이죠. 사회 환경적 요인들이 한국이라는 특수성 안에 연관되어지면서 아동 소설이 힘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만들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은 이 정도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어떤 아동 소설의 갈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듣느라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